저는 올해 43,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사춘기 아들 민준이를 키우는 엄마 김하윤입니다. 제 하루는 민준이의 성적으로 시작해 민준이의 성적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다 그렇듯 저 역시 아들의 성적표에 제 인생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매달렸습니다. 얼마 전 학부모 모임에서 돌아온 날은 유독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저마다 자식들이 특목고 준비반에 들어갔다느니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느니 하는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로 고개만 끄덕여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민준이의 성적은 제 속을 까맣게 태우며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남편 박서진 씨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서류를 검토하다가 제 깊은 한숨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민준이 걱정이야? 변호사인 남편은 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아들 역시 자신처럼 최고의 길을 걷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여보, 민준이 어떡하면 좋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라며 하소연하자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야. 우리 아들 인생이 걸렸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최고의 선생을 붙여주든 뭘 하든. 당신이 엄마니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저를 위로하는 동시에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타 강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와 입시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지며 엄마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여겨지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선아였습니다. 그녀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성적 제조기, 입시의 신으로 불리는 스타 강사였습니다. 명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녀의 손을 거쳐 간 아이들은 전교 꼴찌라도 6개월 안에 최상위권으로 도약한다는 신화의 주인공이었죠. 당연히 그녀의 과외비는 제 상상을 초월했고 수업 한 번 받으려면 최소 1년은 대기해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녀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어릴 적엔 얼마나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는지, 지금 사춘기와 학업 스트레스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로서 제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거의 소설에 가까운 제 모든 절박함을 담아 보냈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던 학생의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되어 학기가 끝날 때까지 잠시 시간이 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당장 잡아야지. 계약금부터 보내. 라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아 선생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구원자처럼 등장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는 제 예상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정장, 그리고 손목에서 빛나는 고상한 시계까지. 모든 것에서 자신감과 프로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와 단 30분 대화를 나누고 시험지 몇 장을 훑어보더니 민준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제가 길을 알려주면 금방 따라올 아이입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민준이를 구원해 줄 수 있겠다. 저는 그녀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아들을 맡겼고 그녀는 희미하고 우아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꽉 막혔던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아 선생님의 지도는 마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민준이의 심리를 파고들어 동기를 부여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과외를 시작한 지 단 2달 만에 민준이의 성적은 거짓말처럼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에서 중간도 못 가던 아이가 전교 10등 안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손을 벌벌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전화로 민준이에게 무슨 좋은 일 있냐며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저는 다른 엄마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성공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아 선생님을 은인이라 부르며 월급 외에 두둑한 보너스와 값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남편 역시 전문가는 달라. 하윤아, 당신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어.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네라며 진심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부신 성공의 빛이 짙어질수록 그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또한 짙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서늘한 그림자는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적이 오른 민준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이는 웃음을 완전히 잃었고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제가 방에 들어가려 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라며 날카롭게 소리치기 일쑤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는 듯 거실을 서성였고 좋아하던 치킨도 깨작거리다 남겼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에도 경기하듯 놀랐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좋아하던 컴퓨터 게임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상위권의 무게라고 입시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오르니 그걸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가 보다. 저는 아이에게 좋다는 한약을 지어다 먹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텅 빈 눈동자는 제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고 겁에 질린 동물의 눈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과 최선아 선생님 사이의 미묘한 기류도 조금씩 제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과외가 있는 날이면 남편은 민준이 공부하는 거 격려해줘야지라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최선아 선생님 역시 민준이가 오늘 중요한 부분을 배워서요. 질문이 많네요 라며 예정된 과외 시간을 훌쩍 넘겨 밤늦게까지 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과일을 내어 거실로 나갔을 때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민준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지극히 전문적이었지만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한 그 거리가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고 그 순간의 어색한 침묵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거실에는 제가 쓰는 것과는 다른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향수 냄새가 유령처럼 남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이상 신호를 아들의 눈부신 성적표와 나는 예민하다는 자기 검열 뒤에 애써 묻어버렸습니다. 민준이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손톱을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었습니다. 급기야 학교에서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월말 모의고사를 보던 중 민준이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라며 답안지를 붙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다 교실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 연락을 받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미친 사람처럼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공황 발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학교 성적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가정 환경 같은. 저는 아니요. 저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라며 날카롭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시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온 민준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애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좀 봐. 제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부담만 줬지. 제발 엄마한테 말해줘. 응. 하지만 민준이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나약해서 그래. 아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민준이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켠 채 아들의 책상 서랍, 책장, 침대 밑까지 무엇이든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고 비참했지만 이대로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저는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안쪽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적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앞부분은 아이의 천진한 로봇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림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근 날짜가 적힌 페이지들을 넘기던 제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문이 아주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한 소년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숨어서 방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검은 그림자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어깨는 아빠처럼 넓었고 여자의 머리는 최선아 선생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소년의 눈에서는 검은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커다란 집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연필심이 부러져라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말하면 다 부서져. 내가 말하면 엄마가 울어. 저는 그 스케치북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제 아들은 입시 스트레스가 아니라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을 목격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홀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 속의 검은 그림자들. 설마. 아니겠지. 제발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잃은 귀가와 최선아 선생의 늦은 퇴근, 그리고 거실에 남아있던 낯선 향수 냄새가 지옥의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하고도 선명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스케치북은 제게 남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해일 거라는 자기기만도, 애써 외면하려는 비겁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지옥의 풍경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역겨운 위선으로 들렸고 최선아 선생의 전문적인 조언은 추악한 기만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든 행동과 눈빛을 의심하며 그들의 주변을 맴도는 망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저는 그 주 수요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외가 시작되기 직전 저는 남편과 최선아 선생에게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오늘 저녁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래. 심하신 거 아니야? 얼른 다녀와. 민준이 공부는 내가 잘 지켜보고 있을게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손길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친정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끈 채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차 안의 어둠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아무도 몰래 제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눌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는 최선아 선생이 문제를 설명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그림자처럼 움직여 제 방 옷장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거실을 살폈습니다. 그 좁은 틈으로 보이는 거실은 이제 곧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비극의 무대였습니다. 저녁 9시 예정된 과외 시간이 끝나자 민준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선아 선생이 가방을 들고 나왔고 민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서재에 있던 남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선생님 덕분에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워낙 똑똑해서요. 제가 오히려 배웁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부모와 선생님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제발 모든 게 내 끔찍한 오해이기를.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선아 선생은 현관으로 향하는 대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어 우리 부부의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달칵. 안방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옷장 안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이가 부서져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목격했던 지옥이 바로 저 문 너머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제 헌신과 투자가 남편의 욕정을 채우는 미래의 장을 마련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아들의 선생님과 제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 집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제 어린 아들이 먼저 알고 그 작은 가슴에 모든 고통을 묻은 채 홀로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옷장 안의 어둠 속에서 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모든 눈물이 말라붙고 슬픔이 강철처럼 차가운 분노로 변해갈 즈음 저는 비로소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냉정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로서의 배신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아들을 망가뜨린 저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고 내 아들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안방 문이 열리고 최선아 선생이 머리를 매만지며 먼저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따라 나온 남편 역시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거나 머리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지금 당장 둘 다 들어와. 제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민준이의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민준이의 낡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던 그 페이지를 펼쳐 두 사람의 얼굴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남편은 스케치북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고 최선아 선생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윤아 그게 아니고 오해야라며 비겁한 변명을 시작하려던 순간 제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 당신들 역겨운 변명 따위 들으려고 여기 부른 거 아니니까.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것도 당신이 내 아들의 선생이라는 것도 오늘부로 모두 잊기로 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들은 그냥 내 아들의 영혼을 좀먹은 기생충들이야. 당신들 더러운 욕정 때문에 내 아들이 매일 밤 악몽을 꾸고 학교에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었어. 내 말이 틀려? 저는 최선아 선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내가 당신한테 준 마지막 기회야.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우리 민준이한테서 받아간 과외비, 내가 고맙다고 줬던 보너스, 선물값까지 전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내 계좌로 입금해. 만약 1원이라도 부족하거나 내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띄면 이 스케치북 들고 당신 네 학원이랑 교육청 그리고 당신 부모님 댁까지 찾아가서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이었던 남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 당신 물건 내가 알아서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문 앞에 내놓을 테니 내일 와서 가져가. 이혼 서류는 내일 아침 내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고. 민준이 볼 생각 꿈도 꾸지 마.
당신은 아빠로서의 자격을 오늘 이 시간부로 영원히 박탈당했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을 지옥으로 쫓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듯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곁에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고 여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무너진 가정도 배신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품에 안겨있는 상처받은 이 작은 아이뿐이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혼자 너무 힘들었지. 그걸 다 보고도 말 못하게 해서 미안해, 아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못된 어른들 때문에 내가 아팠던 거야. 제 품에서 아이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성공한 아들의 엄마가 아닌 그저 내 아들을 지키는 엄마로 살아가면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내려야 할 제 아들을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올바른 심판이었습니다.